국내 시장을 진단하고 유용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수급으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광화문지점의 박병창 지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데이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간밤에 휴장이었고요. 네. 유럽 증시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유럽 증시는 그동안에 계속 그랬듯이 보합권에서 그냥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예. 있죠. 전반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트럼프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 시장은 이제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차별화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상품별로 차별화가 되고 있고, 또 업종별로 차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이제 미국과 중국, 일본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은 이제 보합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특히 신흥국들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선별적으로 약하게 좀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반등을 좀 해내지 못하고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차별화되고 상품별로 차별화되고 그리고 업종별로 차별화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크게 어떤 변동성이 생길 거라고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크게 변동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환율이 급변했고요. 그리고 채권금리가 급변했고 그리고 이제 수혜주, 피해주 이러면서 이제 업종별로 크게 급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요즘 잘 보시면은 10년물로 봤을 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다소 좀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네. 있죠. 아직까지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좀 옆으로 있지만은 아직까지 하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환율 급전에서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볼 때도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절하죠. 급격하게 올라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어떤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급변하는 가격 변동성이 이제 일단락하면서 주춤하면서 단기 변동성 이후에 숨고르기 진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는 전체적인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해외 증시 전반적인 흐름 짚어봤고요.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취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피 시장 어제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 대형주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600선이 깨졌어요. 네. 어제장만 보더라도 대량 매물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 넘게 밀리면서 투자 심리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가 좀 여실히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또 좀 깊게 지금 살펴보도록 좀 하고요. 네. 이제 전반적인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키워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자본 이동, 그러니까 지금 신흥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 전국 불안 그리고 투신 불안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변동성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에서 약간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정도 수급 매도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드렸는데 그때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어제까지 수급을 한번 살펴드리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900억 수급 매수를 했습니다. 그저께까지 6,300억 정도 수급 매수했다가 어제 좀 팔았기 때문에 4,900억 정도 수급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기관들은 1,800억 정도 수급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1,500억 정도 수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주면서 개인들이 파는 그런 일주일이 지난 동안에 있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약간 반대인데요. 외국인들이 1,200억 정도 수급 매도를 했고 기관들은 250억 수급 매도, 개인들이 1,800억 정도 수급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특징적인 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하고 연기금은 거의 인덱스 위주로 사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국내 기관에서 1,800억 정도 수급 매수를 했다 그랬는데 금융투자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했다가 매도하는 이제 차익 거래가 많기 때문에 네. 국내 기관들의 이 수급 매수나 수급 매도의 규모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금융투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내 기관들은 외국인들의 인덱스형으로 사는 패시브라고 얘기하는 인덱스형으로 사는 그거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국내 기관도 관망하고 있다. 거의 거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은 좀 더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어떤 모습이 좀 나타내고 있냐면
그동안에 이 코스닥 시장에서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에서 국내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연말로 접어들면서 외국인들이 약간씩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이번 주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한 1,2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좀 것들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특징을 좀 보였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크게 급락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형주 위주로 선방을 하는 것이지 코스피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약세 종목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급락한 종목이 많이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및 중소형주는 기본적으로 수급이 지금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 공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청산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매물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로스코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공매도들이 있겠죠. 그래서 공매도와 청산 매물, 로스컷 이것이 섞여 있으면서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난 1개월 동안 지난 10월 말에 신용잔고가 7조 6천억 정도 되었었는데 지난주에 보면은 6조 9천억 정도입니다. 약 그 7천억 정도가 줄었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신용을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털려 나갔다. 소위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신용 잔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서 기관들은 로스코이라고 얘기하고 개인들은 왜 그걸 또 구분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은 이제 손절매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손절매가 손절매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진짜 수급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돼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좀 그렇고 조금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진정되거나 이런 기미는 좀 아직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11월에 1조 8천억 정도 순매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11월이 그랬고요. 지난주 일주일만 보더라도 4,900억 정도 순매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신흥국들이 약세다. 물론 그 얘기는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 근데 빠져나간 이유 중에 극단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수급적 논리로 본다면 환율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환차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그 부분을 이제 바라보고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환율도 일정 부분 급하게 올라오면 거기서 멈추거나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잘 보시면은 한 1,200원 정도 가면 외국인들이 다시 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향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좀 다소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급등세가 진정이 됐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됐었고 어제 좀 다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외국인들 매도로 전환하긴 했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전반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완화된 모습 보였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이 조금 꼬인 흐름이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까지 기관 외국인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희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삼성그룹주들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막판 반등에 성공한 삼성전자의 기관 매수는 크게 몰렸지만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고요. 또 삼성물산의 합병 의혹 수사와 더불어 삼성그룹주들, 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SK와 롯데그룹주들이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SK 기관과 연기금은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은 어제 많은 매도 물량을 나타냈고요. 반면 포스코에 대해서는 계속된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판 상위 종목들입니다. 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중국의 규제 강화 소식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특히 LG화학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요. SK그룹주,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기관과 연기금 이틀째 순매도했지만 검찰 수사 여파로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약세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도 기관은 어제 삼성그룹주들에 대해 큰 매도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연기금 수급도 살펴보시면요.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기금도 높은 매도 물량을 보였습니다. 반면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는 순매수 1위를 기록한 모습까지 함께 확인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어제 제약 바이오주의 급락과 함께 600선이 다시 한번 무너졌는데요. 특히 평가 가치 부담이 컸던 제약 바이오주들, 메디톡스와 케어젠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제 중국 법인의 의료기기 인증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올랐고요. 또 최근 OLED 관련주들이 수급이 좋지 않았는데 외국인이 AP 시스템을 4거래일 만에 매수하면서 주가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판 종목들까지 살펴보시면요. 최근 사드 우려 제복이 함께 엔터주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J ENM에는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까지 모두 매도 물량을 보이면서 주가가 5% 떨어졌고요. SM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저가 매수를 보였지만 기관과 연기금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기관의 강한 매수세로 1위를 기록한 셀트리온에는 이틀째 외국인과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연기금 수급도 살펴보시면요.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핸디소프트는 이날 공모가를 뛰어넘기도 했지만 기관과 연기금 매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11% 넘게 주가가 떨어졌고요. 또 카카오와 제약바이오주 솔브레인은 기관과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 이어졌지만 외국인이 팔자로 전환하면서 어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들까지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미창석유와 예스코, LG생활건강우선주와 풀무원, 현대그린푸드가 공매도 비중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면요. 어제 로엔과 파트론, 시젠과 삼목, 에스폼, 네오위즈게임스가 공매도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수급 동향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 동향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중소형주,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부진한 흐름이 상당히 확인이 됐는데 어제까지 업종별 특징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면 어제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약세를 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배터리 인증 강화 얘기가 나오면서 LG화학과 삼성 SDI가 급락하는 특징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화장품, 엔터, 뭐 어떻든 간에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약세를 보였는데 이 중국 관련주들은 사실 실적 이런 상관없이 전에 한 차례는 그 사드 배치 때문에 이제 한번 급락을 했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인해서 또 한 번 사드와 관련된 그럴 때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에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중국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화학 철강이 조정을 보였는데 어제 소폭 조정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형주에서는 정유화학 철강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좋은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런 좀 특징을 좀 봐줬다. 이렇게 보여지고 건설과 조선은 경기 민감주에 속하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어제 코스닥이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가장 빠르게 또 역시나 반등을 좀 했습니다. 이녹스, DNF, BH, 인터플렉스와 관련된 코스닥 급락 후에 반등을 하면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특징을 좀 보였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약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별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건 역시도 코스닥 급락 후에 올라올 때 역시나 코스닥에서 올라올 때는 반도체 관련주와 제약바이오가 가장 빠르게 그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을 어제 또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그동안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현대차, 만도를 비롯해가지고 약간씩 반등하는 그런 특징을 어제 보였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긴 했지만 기관이 막판 또 그 물량을 받아내주면서 어제장 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연기금의 매수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드리자면 뭐 중국 전기차 규제 강화 소식에 어제 LG화학,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관련주 매도세가 강했고 여전히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풀리지 않다라는 부분까지 확인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또 수급이 풀리는 양상이 최근 들어서 또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제 또 600선까지 깨고 내려갔는데 뭐 연일 1% 넘게 계속 밀리면서 네. 언제쯤 바닥을 잡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지만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손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뭐 연기금 자금 집행도 당연히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예단하기도 쉽지도 않고 굉장히 힘든 보릿고개라고 표현을 좀 하는 네. 그런 거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코스닥의 이제 주봉 차트를 혹시 이제 볼 수 있으면 이제 보면 좋겠는데 네. 그 코스닥의 주봉을 보면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 592포인트입니다. 근데 코스닥의 전반적인 그 흐름을 볼 때 오늘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600포인트 붕괴를 했는데 코스닥이 600포인트 그 아래에 있다가 600포인트를 돌파한 게 언제냐면은 2015년 2월, 작년 2월에 돌파했습니다. 그 전에 코스닥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그 500포인트를 전후로 해가지고 약 한 4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을 몇 년 있었냐면은 그 지금 보면은 1, 2, 3, 6년간 있었습니다. 그 6년간 있었던 그 박스권의 지수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예. 있었던 지수가 그 6년 동안 있었고요. 그때 그 상단 부분이 580 정도였고요. 그 조금 러프하게 보면 600인데 550에서 580 정도가 상단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부분까지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면서 차트는 이렇게 그렇게 많이 설명드리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 주봉상으로 6년간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해서 강하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6년간 있었던 그 돌파했던 그 박스권의 상단 부분 거기까지 내려왔다. 이건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지지라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고 투심도 굉장히 좋지 않지만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600포인트를 붕괴했던 것은 그 이후에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2016년 올해 2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두 번 내려온 겁니다. 근데 지금 2016년도 2월에 내려왔을 때는 글로벌 전체 시장이 안 좋았고 코스피 시장도 안 좋았고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장에서 같이 떨어졌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코스닥만 이번에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전반적으로 다른 시장이 같이 빠지고 코스피도 빠지면서 코스닥이 같이 이렇게 급락을 한 상황이다. 그러면 글로벌 시황이나 매크로를 보면서 이들이 언제쯤 반등할 때 코스닥도 같이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악재가 없는데 빠졌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얘만 혼자 빠진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악재가 없이 빠졌다는 얘기는 사실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거래대금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코스닥 시장의 수급 공백과 그리고 투자 심리가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작품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만든 그 원인은 국내 대형 기관으로부터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코스닥 시장을 계속 연내 계속 팔면서 코스닥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네. 그래서 계속 돌면서 어떻든 간에 이 주식 투자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사거나 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파는 쪽만 있었고 더 사줄 수 있는 룸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든 수급이 들어와서 돈이 들어와서 이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그런 룸이 없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는 굉장히 자금이 빈곤해졌고 그래서 이게 올릴 수만한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올라갈 만한 그런 그러니까 자금의 룸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연말이 되면서 투심이 계속 안 좋아지고 또 뭐 국정 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아주 강한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 속에서 공매도 세력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건 사주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중성주를 살 만한 세력이나 돈이 자금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매도를 해서 내려갈 확률이 더 높고 또는 우리가 좀만 팔더라도 이거 내려가겠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런 매물을 내놓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를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려 정리를 하면 일단 기적 분석으로 볼 때 이 580에서 550까지 러프하게 보면 550에서 580인데 580포인트 라인은 주봉상으로 볼 때 6년간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했던 그 지지라인 상당 부분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 우리가 겁은 되긴 하지만 사실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맞아 이만큼 떨어져서 그 지지라인이 맞았는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지도가 높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인 시장하고 같이 떨어진 게 아니고 유일하게 혼자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가 좌우되는 시장이다. 수급 공백으로 인한 심리가 좌우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수급 공백이 풀어지는 어떤 시기가 돼야 되는데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계기가 돼야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계기를 제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첫 번째는 미국의 대선이고 두 번째는 연기금이나 국내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발이라는 제가 표현을 들면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이번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얘기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나서 중소형주가 약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집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뭐 우리나라 국정도 있지만요. 국정도 있지만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이 12월 14일 정도 있죠. 네. 그 전후로 해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악재 노출이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도 들어올 개연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국내 기관의 뭐 연기금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미국의 대선이 또 한 번의 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FOMC 회의요. 그렇죠. 네. 예, 예. FOMC 회의가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그런 계기를 지나면서 시장의 어떤 그 매수의 수급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계기의 힌트는 신용 잔고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도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뭐 펀드 수급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기관들도 사실 자금 집행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간이 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580선 과거의 박스권 상단 정도는 지지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분석을 해주셨는데 역시 뭐 그렇게 된다면 12월까지는 일단 기다리는 전략 내지는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비슷하게 이제 제발제발까지 해서 네. 연기금이 들어와라라고 네. 다들 바라고 네. 있지만 지금 그래도 수급이 조금 기대할 만한 종목, 수급을 기대할 만한 종목 어떤 쪽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의 저점 라인은 좀 와 있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을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수심이 안 좋고 많이 빠졌을 때 저가에 사서 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큰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매도할 타이밍은 다 놓쳤다. 이제는 여기서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그런 전략이 저는 지금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큰 고민은 코스닥 시장이 이쯤 되면은 많이 빠졌다. 이제는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표현도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기다려야 된다. 이제 여기서 뭐 조금 더 빠지더라도 기다리기만 하면 수익 낸다. 이 얘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손실을 내는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바닥 밑에 지하실이니까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은 이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향후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동안의 저금리 상황 속에서 중소형주가 시장의 중소형주 성장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이 됐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가 된다면 금리 정상화 속에서 경기 회복 관련주들이 주도주로 나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성장주는. 이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지금 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성장주나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더 오랜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근에 떨어지는 건 이건 과하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은 지금 내가 시간에 투자만 할 수 있다면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종목을 좀 말씀하셨는데 일단 경기 회복이 핵심에 있는 업종은 정유화학 철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 정상화 속에서 경기 회복 관련주들을 만약에 한다면 정유화학 철강에서 계속해서 어떤 종목을 살지를 미리 골라두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중소형 핵심에 있는 거는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이죠. 이쪽에 핵심에 있기 때문에 여기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이거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답입니다. 네. 이쪽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오래 기다리기 싫고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면 중간적 입장에 있는 업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반도체와 음식료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는 빅사이클 얘기라고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조금 비교적 안정적으로 내가 중간적으로 좀 해야겠다. 그러면 반도체 업종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현재 시점에서 위험을 좀 줄이고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또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수급으로 보는 증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